그날 누군가 숨을 몰아쉬며 내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종이를 펼쳐본 순간 단숨에 온몸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글자 하나가 모든 걸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경고가 내 삶을 살리는 마지막 끈이 될 줄은. 그날도 그냥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집안 치우고 빨래나 개고 저녁에 뭐 해 먹을까 그 생각이나 하면서요. 그때 며느리 유진이가 다가와서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백화점 한번 다녀오실래요? 어머님 입으실 옷도 좀 보고 저랑 차도 한잔 하시게요. 사실 저는 나가기 귀찮았어요. 난 괜찮다, 유진아. 아직 입을 옷도 많다. 늘 하던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 또래들은 웬만하면 있는 옷 입지, 새로 사 입는 거 잘 못하니까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씩 웃으면서 제 팔짱을 딱 끼더니 이러는 겁니다. 에이, 어머님. 어르신들은 맨날 그러세요.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저랑 차도 한잔해요. 집에만 있으면 더 아프다니까요. 그렇게 팔짱 끼고 끌려나가듯 나온 게 그날의 시작이었습니다. 백화점은 평일 오후라 그런지 한산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까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향수 냄새, 옷 냄새가 섞여서 특유의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여기에요. 여성복 코너. 유진이가 먼저 성큼성큼 앞서가고 저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데 오면 조금 불편합니다. 평생 시장 바닥이랑 동네 옷가게만 다니다가 이렇게 반짝이는 조명 아래 말끔한 점원들 사이에 서 있으면 괜히 나만 초라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옷을 하나 꺼내 들더니 제 어깨에 대보는 거예요. 어머님, 이 재킷 한번 입어보세요. 색이 진짜 잘 받으시겠다. 거울을 보니 저한테는 좀 과한 옷 같았습니다. 가격표를 슬쩍 봤더니 숫자도 만만치 않고요. 야, 이건 너무 비싸다. 이런 건 젊은 애들이 입는 거지.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어머님은 이제부터 예쁘게만 사세요. 돈은 저희가 벌게요. 말은 참 예쁘게도 하지요. 결국 저는 며느리 손에 이끌려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커튼을 스르르 열고 나왔는데 그때였어요. 복도 저편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순간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명숙이 아니야? 고등학교 때부터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명숙이었습니다. 늘 그랬어요. 동창 모임만 나가도 제일 먼저 큰 소리로 부르고 먼저 달려와서 야, 박정희 이렇게 불러주던 친구. 그 명숙이가 거기 서 있었어요. 딸이랑 같이요. 저는 반가워서 명숙아 하면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명숙이가 저를 보는 순간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굳어지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순식간에 새하얘지는 겁니다. 그 눈이 그냥 놀란 눈이 아니었습니다. 놀람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건 겁먹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쪽을 힐끔 한번 보더니 딸 팔을 덥석 잡고 고개를 획 돌려버리는 겁니다. 엄마 아는 사람이야? 옆에서 유진이가 묻더군요. 응, 고등학교 동창이야.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야. 입으로는 그렇게 대답했는데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명숙이라는 애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성격이 활달해서 저만 보면 야, 너 살 좀 쪘다. 너 또 머리 그렇게 자르고 왔냐? 이런 소리부터 꺼내던 애입니다. 근데 오늘은 마치 나를 피하는 사람처럼, 마치 나를 보면 안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급한 일 있으셨나 보죠. 나중에 전화해 보세요, 어머님.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옷값을 계산하고 다른 매장을 한 바퀴 도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명숙이가 다시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끝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까 그 매장에 제가 물병을 놓고 온 것 같아요. 잠깐 다녀올게요. 어머님은 여기 계세요. 그래, 얼른 다녀와라. 나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혼자 복도를 걸어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 복도 특유의 반짝이는 바닥, 힐 신고 걸을 때 타닥타닥 울리는 소리만 쓸쓸하게 들려오더군요. 그렇게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정희야. 그 목소리 돌아보기도 전에 알겠더라고요. 명숙이었습니다. 얼굴은 아까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고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아, 너 아까 왜 그랬어? 나보고도 그냥 가버리고. 제가 묻기도 전에 지금은 말 못해. 화장실 안으로 가자. 명숙이는 거의 끌다시피 저를 여자 화장실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그 시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일 안쪽 칸으로 들어가 문을 닫더니 핸드백을 막 뒤적이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자 명숙이가 손톱만 한 작은 메모지 하나를 꺼내서 제 손에 꼭 쥐어줬습니다. 정희야, 지금은 읽지 말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봐. 꼭 혼자 있을 때. 이게 뭔데? 나도 처음엔 안 믿겼어. 근데 우리 은영이가 직접 들은 거라서. 정희야, 조심해. 진짜 조심해야 돼. 그 말하는데 걔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거예요.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지만 그렇게 떨리는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명수가 도대체 뭔데 그래? 뭐가 그렇게 심각한데? 나 먼저 갈게. 지금 너랑 같이 있는 거 너희 며느리가 보면 안 돼. 쪽지 읽고 나한테 꼭 연락해. 그렇게 말하고 제 어깨를 한번 꽉 잡더니 명숙이는 황급히 칸을 나가 화장실 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 안에 쥐어진 쪽지만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인데 참 이상하지요. 그 작은 종이가 이상하게도 아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쪽지가 축축해질 정도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 나오는데 심장이 자꾸 쿵쿵 뛰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복도 끝에서 며느리 유진이가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요즘 자꾸 어지러우시잖아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걱정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주머니 속 쪽지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펼쳐보고 싶은 마음과 차라리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단지 몇 초 동안 마주친 친구의 그 눈빛 하나가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는데 아까 명숙이가 쥐어준 그 쪽지가 주머니 안에서 계속 저를 건드리는 겁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톱으로 접힌 부분을 천천히 펴는데 작은 종이 한 장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요. 종이에 적힌 글씨는 급하게 쓴 글씨체였어요. 하지만 그 글자 몇 줄을 읽는 순간
제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희야, 내 며느리 조심해. 우리 딸이 너희 며느리 전 직장 동료였어. 남자들 꼬셔서 돈 뜯어내고 결혼 이력도 숨겼다더라. 자세한 건 전화해. 조심해. 제가 그 글을 몇 번을 다시 읽었는지 모릅니다. 눈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입으로는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칼 도마에 닿는 소리가 탁, 탁, 탁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참 정겨운 소리인데 오늘은 그 소리가 묘하게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쪽지를 서랍 안 깊숙이 숨기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들을까봐 발걸음도 조심스러웠어요. 거실로 나오니 유진이가 장갑을 끼고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가 떠 있었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까 얼굴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그 말투가 어찌나 다정하던지 분명 1년 동안 제가 고맙게 생각했던 그 며느리인데 그 순간은 이상하게 그 말이 제 귀에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니야. 좀 어지러워서 그래.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이는 걱정된다는 듯 제 빈 컵을 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아침에 드시라고 사온 거예요. 홍삼 농축액인데 피로랑 어지럼증에 정말 좋아요. 멸근한 갈색병, 빨간 뚜껑, 라벨에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뚜껑을 딱 여는 순간 홍삼 냄새 뒤에 뭔가 알 수 없는 다른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거든요. 약 냄새 같기도 하고 화학적인 냄새 같기도 하고 어머님 공복에 먹으셔야 효과가 좋아요. 며느리가 컵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컵을 입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쓴 냄새가 확 올라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 척만 하고 입에 대지 않은 채 내려놨습니다. 아이고 너무 써서 못 먹겠다. 밥 먹고 마실게. 순간 며느리 표정이 아주 잠깐 정말 찰나였지만 달라졌습니다. 분명 실망과 초조함이 섞인 표정. 그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약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 있어요. 한 달치 샀으니까 제가 매일 챙겨드릴게요. 한 달치. 정말로 싱크대 위에는 똑같은 병이 여러 개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몸 안에 서늘함이 훅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의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유진이가 계속 이것저것 권했지만 숟가락을 들 때마다 자꾸만 손이 떨리더군요.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는 평소처럼 밝아 보였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부서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얼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들은 걱정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쪽지, 냄새, 약병, 모든 게 머릿속에서 엉켜 있었거든요.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숙이가 떨리는 손으로 쥐어준 쪽지, 그 이상한 건강보조제의 냄새, 며느리의 잠깐 흔들린 표정, 가만히 눈을 감고 있어도 전부 다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런 사람이겠어. 마음을 달래보려고 중얼거려도 가슴 한쪽에서 계속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1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면의 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더니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리 아픔이 평소랑 달랐어요.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리고 마치 밤새 뭘 잘못 먹은 사람처럼요. 거실로 나오는데 며느리가 벌써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어머님, 어제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속 편한 죽 끓여놨어요. 말투는 다정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경계심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봤던 그 갈색 병이 또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아침에 꼭 드셔야 해요. 피곤해서 어지러운 거니까 이거 먹으면 괜찮아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뚜껑을 열자 역시나 어제 맡았던 그 냄새가 코끝을 찌르더군요. 홍삼 냄새에 이상하게 화학적인 향이 섞인 말로 표현하기 힘든 느낌. 저는 마시려는 척만 하고 고개를 돌려 기침하는 사이 살짝 컵을 들어 내용물을 화분 흙에 조금 붓고 남은 양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못 본 것 같았어요. 어머님, 다 드셨어요? 응, 다 먹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심장이 괜히 빨리 뛰었습니다. 아들은 출근하느라 바빠서 잠깐 얼굴만 비추고 나갔고 집에는 저랑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잠시 쉬려는데 안방 쪽에서 찰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잘 잠그지도 않던 작은 서랍에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 저는 발걸음을 죽여 문틈 사이로 살짝 봤습니다. 며느리가 파란색 파일 2개를 서랍 안에 넣고 열쇠로 서랍을 잠그는 모습이 정확히 보였습니다. 파일 겉면에는 또렷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생명보험.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서랍을 잠근 뒤 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확인하고 서랍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듯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무서웠어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오더니 저에게 커피를 타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하셔서요. 커피 향은 평소와 같은데 컵을 건네는 그 손이 너무 침착해서 더 불안했습니다. 유진아, 너 오늘은 어디 안 나가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요. 어머님, 오늘 상태 안 좋아 보여서 제가 옆에 있어야죠. 그 말이 듣기엔 참 고마운 말인데 왜 이렇게 섬뜩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점심쯤 되자 머리가 다시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또 그러니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제 그 약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어디 아픈 건가? 그 순간 어제 화분에 부은 약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전화 받으러 방에 들어간 틈에 살금살금 화분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분 흙 위에는 제가 부어놓은 액체가 아직도 촉촉하게 검붉은 자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속에서 오한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이걸 분석해 볼 수는 없을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자 저는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손은 식탁 밑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지만요.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우체국 좀 다녀올게요. 급한 서류가 있어서요. 잠깐만 계세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곧바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랍 앞에 서서 잠금 장치를 만져봤지만 열쇠 없이는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서랍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정말 단순한 서류일까요?
아까 봤던 생명보험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에서 자꾸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몸은 어지럽고 마음은 불안하고 머릿속에서는 명숙이가 해준 말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희야, 조심해. 꼭 조심해야 돼. 해가 지고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저는 문득문득 멈춰서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마치 집안 공기 자체가 바뀐 것처럼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설마.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다른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다음 날 오전 며느리는 평소와 똑같이 밝은 얼굴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죽 말고 미음으로 끓였어요. 입맛 없으시니까 조금씩 드세요. 말은 다정했지만 저는 이미 이 집안의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며느리는 집을 나서기 전부터 뭔가 바빠 보였습니다. 서랍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방 안을 다시 살피고 현관문 앞에서 여러 번 멈칫거리고 평소와 다른 행동들이 자꾸만 제 눈에 걸렸습니다. 어머님, 저 은행 좀 다녀올게요. 통장 정리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전엔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말을 남기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12분. 아들이 돌아올 시간까지는 아직 넉넉히 6시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다. 지금 아니면 아무것도 못 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커튼을 걸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발걸음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랍 앞에 서자 마음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물쇠가 어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열쇠를 어디 숨겼을까? 며느리가 어제 잠시 거울을 닦으며 가방 쪽을 만졌던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화장대 주변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화장대 거울 뒤 작은 자석 포켓, 예전 며느리가 헤어핀이나 반지 같은 것 넣어두던 곳입니다. 그곳에 작은 열쇠 2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 한 번 하고 열쇠를 서랍에 꽂았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파란색 파일 2개, 그리고 그 아래 갈색 봉투와 서류 뭉치가 정리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니 파일을 먼저 꺼냈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명보험 피보험자 박민수, 수익자 강유진, 아들 이름, 며느리 이름, 고액의 숫자들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2번째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생명보험 피보험자 박정희, 보험금 5억, 서명 박정희 위조. 저는 서명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건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획 하나 모양 하나 전부 생전 처음 보는 필체였습니다. 이걸 누가? 말도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색 봉투를 열자 안에는 수척한 남성들의 사진,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 사망진단서 비슷한 서류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며느리와 결혼했던 남자들, 그리고 전부 사망 기록으로 끝나는 이력들. 저는 그 순간 손끝이 마비되는 것처럼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입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눈은 이미 진실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수첩 하나가 서랍 맨 뒤에 꽂혀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 손바닥만 한 크기. 저는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맨 앞 페이지엔 심리학 용어들이 적혀 있었고 중간 부분에는 여러 남자의 이름과 날짜, 성공이라는 표시가 붉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수 목표 금액 13억. 시어머니 병사 처리 가능. 그리고 달력처럼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고 우리 가족의 일정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몸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도, 민수도 죽일 생각이었던 건가?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몸이 떨려서 서랍 위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모든 서류와 수첩의 페이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중간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록을 누군가는 봐야 한다. 내가 살아있으려면 증거를 남겨야 한다. 사진을 모두 찍은 뒤 서류와 파일과 수첩을 원래 그대로 한치 어긋남 없이 되돌려 놓았습니다. 자물쇠를 걸고 열쇠를 제자리에 붙인 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거실 시계가 오전 11시 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겨우 50분 정도가 흘렀을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50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양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지, 아들에게는 머릿속이 온통 뒤엉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둘 다 위험하다. 서랍에서 모든 실체를 보고 난 그날 오후 제 다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심장이 온종일 귀 옆에서 쿵쿵거리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명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아직도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희야, 목소리가 왜 그래? 방금이라도 쓰러지신 분 같네. 명숙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명숙아, 너 말이 다 맞았어. 그 말 한마디를 하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목이 메었습니다. 명숙이는 즉시 말했습니다. 정희야, 오늘 만나자. 은영이도 같이 갈 거야. 지금 바로 나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명숙이와 딸 은영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은영이에요. 엄마 친구분이라고 들었어요. 은영이는 차분한 성격이 느껴지는 단정한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심각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명숙이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희야, 일단 우리 은영이가 얘기 좀 해줬으면 해서. 은영이는 가방 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어머님, 이건 제가 아는 선배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 강유진 씨, 아니 본명 강미진 씨 과거를 정식으로 뽑아온 거예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삼켜질 듯 막혔습니다. 파일 첫 장에는 강미진 개명 전 이름, 그리고 그 아래 굵게 표시된 기록. 첫 번째 결혼 25세, 남편 중소기업 사장, 6개월 뒤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3억 수령. 두 번째 결혼 27세,
남편 대기업 부장, 10개월 뒤 계단 추락사, 보험금 5억 수령, 세 번째 결혼 31세, 남편 개인 사업가, 1년 뒤 음독 자살 처리, 보험금 4억 수령. 제가 손을 떨며 페이지를 넘기자 은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도 몇 번 내부적으로 있었대요. 하지만 매번 사고사로 결론이 났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전 남편 3명이 단 한 명도 1년을 넘기지 못했다는 사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머릿속에서 도리뱅뱅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이가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남편분의 어머니 기록이에요. 거기엔 고령의 여성의 사진과 사망진단서 요약이 있었어요. 사망 원인 심장마비 병사. 하지만 날짜는 남편이 죽고 3개월 뒤. 경찰 조사에서는 자연사로 나왔지만 회사 사람들 말로는 아프지도 않던 분이었다고 했어요.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두 번째 남편뿐 아니라 그 시어머니까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나쁜 며느리가 아니었다. 직업적인 살인자였다. 은영이는 회사 동료들에게서 들었다며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전 직장에서 심리학 책을 항상 들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관계 조종, 감정 유도, 신뢰 구축 후 배신 같은 챕터들을요. 저는 등골을 타고 얼음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했던 그 다정함도 아들에게 보였던 그 온화함도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은영이가 마지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드셨다는 그 건강보조제 분석 결과예요. 결과지는 단 한 줄만 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면제 성분 고농도 검출,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성분 혼합, 장기 복용 시 실신 뇌졸중 위험 있음. 이 정도면 의도된 약물 조작이에요. 사람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결국엔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는.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섬뜩함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해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명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야, 이제 확실하지? 이제는 빨리 움직여야 돼. 은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계획된 살해 예비가 맞아요. 지금 당장 경찰에 가셔야 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 민수는 내 말을 믿어줄까? 명숙이는 제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믿게 만들어야지.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목숨이 달린 문제야. 세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평온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눈보라가 몰아치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 밤 민수한테 말할게. 그리고 내일 경찰서로 갈 거야. 명숙이와 은영이가 제 손을 양쪽에서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희야, 잘하고 있어. 혼자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먼저 내 손을 잡아준 사람들은 친구였다. 은영이가 마지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드셨다는 그 건강보조제 분석 결과예요. 결과지는 단 한 줄만 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면제 성분 고농도 검출,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성분 혼합, 장기 복용 시 실신 뇌졸중 위험 있음. 이 정도면 의도된 약물 조작이에요. 사람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결국엔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는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섬뜩함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해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명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야, 이제 확실하지? 이제는 빨리 움직여야 돼. 은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계획된 살해 예비가 맞아요. 지금 당장 경찰에 가셔야 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 민수는 내 말을 믿어줄까? 명숙이는 제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믿게 만들어야지.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목숨이 달린 문제야. 세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평온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눈보라가 몰아치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 밤 민수한테 말할게. 그리고 내일 경찰서로 갈 거야. 명숙이와 은영이가 제 손을 양쪽에서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희야, 잘하고 있어. 혼자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먼저 내 손을 잡아준 사람들은 친구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바람은 차갑지 않았는데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늘 밤 민수한테 말해야 해. 더 늦으면 안 돼. 제가 마음을 다잡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안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부엌에서 웃으며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나물도 무쳤어요. 그 말투가 이제는 더 이상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돌아오기를 긴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왔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들은 유진이가 챙겨준 밥을 먹으며 평소처럼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 미어졌습니다. 그 사람, 곧 저 아이를 죽일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진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며느리에 대한 기록이야. 그동안 숨기고 있던 과거 다 나왔어. 그 순간 유진이의 눈빛이 아주 잠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표정을 바꿔 마치 충격받은 사람처럼 연기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험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수야, 이거 봐. 내 이름으로 들은 보험. 너 몰랐던 거지? 민수는 서류를 보지도 않은 채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내 보험 든 게 뭐가 이상해요? 배우자끼린 서로 보험 드는 거잖아요. 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니야. 8억이 넘는다, 민수야. 그리고 내 명의로도 보험을 위조해서 들었어.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는 듯 했지만 유진이가 곧바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난 어머님 건강 걱정돼서 든 거야.
요즘 어지럼증도 심하고 나쁜 뜻 없이 한 건데 어머님께서 계속 저를 그녀의 눈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맑은 반짝임이 번졌습니다. 민수는 그 표정에 마음이 약해져 제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은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날선 말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용기를 내 은영이가 건네준 자료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건 전 남편들 기록이야. 3명 모두 1년 안에.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유진이에 대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나 결혼한 거 아직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민수야. 그럼 왜 이래요? 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 질문에 제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로 제가 질투해서 이러는 거라 생각하는구나. 그때 유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며칠째 저를 피하시고 약도 안 드시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울지 마. 엄마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말은 이 집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정말 너 살리려고 하는 말이야.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엄마, 만약 이 얘기 계속하시면 나 더는 엄마 말 못 믿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그대로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유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뒤에 이어진 두 사람의 낮은 대화 소리. 저는 식탁에 홀로 앉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은 믿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의심한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나를 오해해도 괜찮다. 하지만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있기만 해라.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믿지 않아도 내일 바로 경찰에 가겠다. 민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오해받아도 괜찮다. 창밖에 가을바람이 스쳤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한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온몸에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난 괜찮아. 어머님 마음이 불안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래도 유진아,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는 듯 했지만 저는 이제 그 울음이 눈물 한 방울도 없는 울음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날만큼은 오히려 며느리의 침착함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밤 11시 반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유진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 아무 말도 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문 너머로 차분하면서도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내일 어디 가실 생각인가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혹시 내가 경찰에 가기로 결심한 걸 눈치챈 건가? 말을 잇지 않자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짓는 듯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디 자주 다니시던데요? 명숙 아주머니도 만나시고 변호사 사무실도 다녀오시고. 그 순간 제 등골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미
내 모든 동선을 알고 있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의 그녀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제는 존댓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괜한 짓 하지 마세요. 서로 피곤해지잖아요. 발걸음 소리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쯤 거실에서 살금살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주방불이 작게 켜져 있었습니다. 빛이 희미하게 바닥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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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를 섞는 소리, 약병을 여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컵에 떨어뜨리는 소리가 정확히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잔을 들고 흔들며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조용하지만 섬뜩했습니다. 마치 내일이면 끝난다 라는 확신이 담긴 얼굴. 저는 그 광경을 본 뒤 다리가 풀려 바로 문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무언가를 실행하려 한다. 그녀가 타고 있던 그 액체가 무엇일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시지 않으면 아들이 마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마시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겠죠. 어떻게든 오늘 결판을 낼 거라는 걸 그녀의 표정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모든 자료를 넣어 몸에 꼭 껴안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경찰서로 바로 가야 한다. 이제는 위험을 넘어서 시간 싸움이다. 새벽 4시, 잠시 눈을 붙였나 싶을 때 스르륵 부엌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방문 앞에서 발끝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문 손잡이가 아주 서서히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소리. 다음 순간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일어나 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의 발소리.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거실로 돌아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모든 감각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데도 방은 여전히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평생 그 어떤 새벽보다 길고 두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심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반드시 경찰서에 간다. 민수에게 참아 못했어도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한다. 아침에 작은 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한다. 밤을 꼬박 새우고 해가 희미하게 비추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몸이 굳어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히 준비돼 있었습니다. 오늘 끝내야 한다. 거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하지만 이제는 무서운 발걸음. 문을 살며시 열고 유진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평소와 똑같은 너무나 친절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네요? 그녀는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죽 한 그릇, 그리고 갈색병 하나. 어제 새벽 주방에서 흔들고 있던 바로 그 병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거의 못 드셔서 그런지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어지럼증 심하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유진이는 죽을 제 앞에 내려놓고 갈색병을 컵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톡톡. 이틀째 들었던 그 소리. 그녀는 은은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꼭 드세요. 아침에 먹어야 효과가 좋아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서늘한 강요를 저는 이제 너무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작게 물었습니다. 아, 샤워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 말과 함께 잔을 제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잔 속 액체가 아침 햇살에 비치는데 희미하게 갈색이 더 탁해 보였습니다. 유진이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겁먹은 얼굴을 하세요? 제가 무서우세요?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적게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더는 연기하지 않는다. 오늘이 실행하는 날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다정함이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신, 계산, 그리고 이제는 끝이라는 냉정한 결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잔을 제 손으로 직접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님, 마셔야죠. 그 말투, 그 억지 웃음, 그 안에 차갑게 숨어 있는 위협.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물결이 잔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직 드시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생전 처음 느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의지. 저는 잔을 살짝 들다 고의적으로 놓쳤습니다. 어머나,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바닥으로 번졌습니다. 순간 유진이의 눈빛에서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감정을 숨기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방금 나온 얼굴로 피곤한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다시 착한 며느리 얼굴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너무 예민하셔서 약 드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그녀는 바닥을 닦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잘 챙길게요. 걱정하지 마요. 아들은 미안하다는 듯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도 속고 있고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있고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그녀의 시선이 칼처럼 제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좀 다녀오려고. 유진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혼자 가세요? 그 질문에 숨이 잠시 멎을 뻔했지만 저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다. 아들은 별 의심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금방 오세요. 점심 같이 먹어요. 문을 닫고 현관을 벗어난 순간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아니면 늦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하룻밤 사이 몇 년은 늙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남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아직 아침 9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하루를 3번은 산 사람처럼 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경찰서 특유의 정적인 공기가 차갑게 폐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까지 말해야 한다. 저는 종합민원실 창구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하고 말했습니다. 저 가정 내에서 저와 제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은 바로 표정이 굳더니 담당 형사를 불러주었습니다. 잠시 후 형사 한 분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 말에 저는 들고 왔던 가방을 열었습니다. 파란 파일, 갈색 봉투, 보험 서류, 그리고 새벽에 녹음한 음성까지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놓는 제 손이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저와 제 아들 명의로 고액 보험을 들고 위조한 서류입니다. 형사의 눈이 서류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피보험자 사망 기록, 이름이 다 다르네. 전부 그 여자, 저희 며느리 남편들이었습니다. 형사는 더 이상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정리해 증거물 봉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정식 진술서 작성하시고 아드님 보호 조치도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끝낼 수 있겠구나.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민수,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민수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민수야, 나 지금 경찰에 와 있어. 너한테 할 말이. 그 순간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며 끊겼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방금 웃었어.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왜 웃어? 민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위를 살피는 듯한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아까는 평소처럼 굴었는데 엄마 나갔다는 말 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졌어. 그리고 어머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하면서 웃었는데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그 웃음 어떤 웃음이었니? 몇 초의 침묵 뒤 아들이 낮게 말했다. 사람 웃음 아니었어. 저는 회의실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민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유진이가 갑자기 내 손목을 꽉 잡더니 여보, 어머님 선 넘으셨네? 이렇게 말했어. 목소리가 낯선 사람 같았어. 제 심장이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지금 문 잠겼어. 뭐? 어떤 문? 현관문. 유진이가 안에서 잠가버렸어. 나한테 하지 말라는 듯한 눈빛이었어. 그 순간 형사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전화 소리를 듣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바로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형사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위험합니다. 형사는 전화기를 제게서 가져가 직접 응대하며 말했다. 박민수 씨, 지금 집안에서 어디 계십니까? 아들의 숨소리가 떨렸다. 안방이에요. 문 잠그고 있어요. 좋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곧 저희가 출동합니다. 가능하면 창문 쪽으로 가 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문을 세게 치는 소리였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사님, 유진이가 여기 있어.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형사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즉시 출동. 가정폭력 및 생명 위협 상황. 피해자 남성 가택 내 고립 상태. 주소. 형사는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바로 출발합시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사 둘과 함께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경찰차에 올라타는 순간 제 손은 눌려서 피가 안 통하는 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민수야, 버텨라. 엄마가 간다. 굿신 끝.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가르듯 달렸습니다. 창밖의 건물들이 흐릿하게 뒤로 밀려가는 동안 저는 손을 꽉 쥐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제발, 제발 버텨다오. 형사는 무전으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출동한 팀이 집 앞 도착했습니다. 우린 2분 뒤 도착합니다. 2분. 평생에서 가장 긴 2분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이미 현관 앞에는 경찰 2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형사가 뛰어오며 말했습니다. 안에서 바닥 긁는 소리가 들립니다. 피해자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형사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위험합니다. 뒤에 계세요. 그러나 저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경찰이 강하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새어나오는 아들의 신음소리. 그 소리 하나가 제 심장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형사들의 외침이 터졌습니다. 문 강제 개방, 돌입 준비. 철제 지렛대가 문틈에 끼워지고 힘을 가하자 문이 삐걱하는 소리를 내다가 마침내 힘없이 찢어지듯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현관 바닥에 널려 있는 깨진 컵, 약병, 그리고 쓰러져 있는 민수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 유진이가 무릎을 꿇고 민수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제 새벽에 보았던 그 병이 들려 있었고 안에는 마지막 남은 액체가 반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 놓고 뒤로 돌아. 유진이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과 방해받은 사람의 표정. 아, 또 실패했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형사 둘이 달려들어 그녀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유진이의 손에서 병이 떨어지며 굴러갔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강유진 씨, 당신을 살인미수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 저를 향해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평생 잊히지 않을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경찰을 뿌리치고 쓰러져 있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수야, 아들아.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서서히 떠졌습니다. 엄마, 엄마 왔어? 저는 그 순간 주저앉아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와 있다. 아들, 괜찮다, 이제 끝났다. 민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말 맞았어. 유진이 웃었어.
나 무서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는 살았다. 우린 살았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민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았지만 서랍에서 본 그 서류들과 그녀의 마지막 웃음은 여전히 꿈속에서 저를 괴롭히곤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수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살았어. 그 말 한마디가 지난 모든 악몽 같은 시간들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아침 햇살을 볼 때마다 그날 경찰서로 뛰어가던 그 절박한 마음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아들을 살린 사람이다. 끝내는 길고 험했던 이야기였지만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숨을 쉬게 되었고 아들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의 깊이를 담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황혼극장을 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